전일 정비를 마친 여야 대선 후보, 이제부터는 정책 대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서민 경제에 방점을 찍고 민생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제 출범식을 마치고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후보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92일 남은 대선, 여야 후보 움직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정부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는 자가격리에 불과하다 이런 경고까지 내놨는데 왜 이렇게 보고 있는지 잠시 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에 육박하면서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64명이 늘었고 미중증 환자도 774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인천 교외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새 다시 12명이 추가돼 36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서울 지역 대학 3곳의 외국인 유학생 3명도 변이 감염이 확인돼 대학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개인 채무자들의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1월부터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대 2일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시장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정부가 전례 없이 빠르게 조치한 건데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잠시 뒤 청약제도 간담회를 열고 무주택 서민들과 주거 정책을 논의합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 등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밝히며 야당은 물론 현 정부와도 정책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추가 인선으로 조직의 내실을 다진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습니다. 첫 일정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은 윤 후보는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 보호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무주택 서민들과 주거 정책을 논의하는 등 민생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물론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도 나섰습니다. 선대위 출범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추가 인선으로 조직의 내실을 다진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도 민생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무주택 서민들과 함께 주거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갖습니다. 청약제도 등 현재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쓴소리를 듣고 함께 해법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주택 공급을 포함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소상공인 지원 부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한 데 이어 또 한 번 민생 문제에 집중하면서 정책 차별화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에는 서울대 학생들과 함께 경제를 주제로 소통하는 강연에도 참석했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에 대한 관념과 대선 후보로서 추구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후보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경제는 정치죠. 근데 마치 통계나 경제 이런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경제는 진리나 과학이 아니고 정치입니다. 정치이자 의견입니다. 가치죠, 가치. 또 오후에는 선대위 개편에 발맞춰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과 함께 지역 조직과 선거운동 혁신을 논의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늦은 시간까지 바쁜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에 첫 회의를 주재했죠. 네, 어제 대대적인 출범식과 함께 선대위를 띄운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대위를 살리는 선대위라고 이름짓고 희망과 정의, 국민과 나라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튼튼한 조직을 바탕으로 한 지역 조직의 선거운동이야말로 선거 승리의 밑바탕이라며 첫 일성으로 의원과 당원들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후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는데 이에 앞서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 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의 첫 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 보호입니다. 그 범죄자에 대한 그 적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또 지원과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윤 후보는 오후엔 흉악범죄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경찰을 찾은 뒤 자율방범 순찰에도 나서는 등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갑니다. 또 원팀 선대위와 관련해서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과 만났을 때 밖에서 돕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유승민 전 의원도 이른 시일 안에 만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함께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지만 일사불란하게 잡음 없이 선거를 준비해야만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 향배를 그대로 굳힐 수 있도록 깊은 검토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이와 함께 금태섭, 정태근 전 의원 등 김 위원장 측근 인사들도 속속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김종인 체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607조 7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3일 국회가 당초 정부안보다 3조 3천억 원 증액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재원이 늘어나는 한편 치료제 구매와 병상 확보 등에 필요한 방역 재원도 보강됐습니다. 청와대는 앞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전체 세출 예산의 70%가량을 상반기에 배정해 즉각 집행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휴일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천 명대에 근접했습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 추가돼 지금까지 36명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또 역대 최다치인데요. 확진 현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629명 늘어나 4,954명입니다. 어제 휴일 영향으로 잠시 주춤했던 게 또다시 5천 명대에 근접한 건데요. 월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12명이 추가돼서 지금까지 36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 소재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집단 감염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요. 국내 발생이 4,924명, 해외 유입 사례가 30명입니다. 수도권에서만 3,692명으로 전체 74.5%를 차지하면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7명 늘어난 77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64명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는 10살 미만도 1명 포함됐는데 10살 미만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는 지난달 28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의료 대응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83.6%로 하루 전보다 3%포인트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8%, 경기 77%, 인천 93.7%로 집계됐습니다. 남아있는 병상은 서울 43개, 경기 84개, 인천 5개로 수도권 전체에서 32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8.2%로 전날보다 2.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도권에서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제보다 63명 줄어든 919명, 이 가운데 나흘 이상 대기자는 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상 대기자 가운데 70세 이상은 494명,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저질환자는 425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인천의 한 교회를 중심으로 번지기 시작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경기, 충북에 이어서 서울까지 전파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혜린 기자. 네,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곳 교회 예배를 고리로 오미크론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교회 예배 참석자가 오미크론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시설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지금도 오가는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요. 어제 하루 이곳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교인 등이 검사를 받았는데 선별진료소는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설치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모두 36명입니다. 하루 만에 또다시 12명이 추가된 건데 인천에서 6명, 서울에서 3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일 이 교회 목사 부부가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확인된 뒤 일주일 만에 변이 감염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겁니다. 목사 부부는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24일 귀국했는데요. 목사 부부를 데리러 갔던 우즈베키스탄 남성의 가족, 지인이 지난달 28일 교회 집단 예배와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N차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같은 날 이 교회를 방문한 서울 지역 대학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경기도 안산시의 중학생 역시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예배 참석 뒤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같은 반 학생 36명을 자가격리 조처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거주하는 70대 외국인 여성도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됐는데요. 이 여성의 밀접 접촉자는 현재까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교회 근처 마을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입니다. 지난 주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근처 마을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모두 1,013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10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한 명은 델타 변이로 확인됐고 다른 9명은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로 분류돼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추가된 오미크론 감염자 가운데 3명은 남아공 입국자로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10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지만 변이 유입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인천 교회발 N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해외 유입까지 더해지면서 오미크론의 전국 확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교회 앞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네,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3곳, 경희대와 서울대, 한국외대 학생이 1명씩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학가로 추가 확산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한국외국어대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캠퍼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건물이 사회과학대학 건물인데요. 확진자가 지난달 29일 교직원 포함해서 30명에서 대면 수업을 한 곳입니다. 해당 강의 말고는 모두 정상 진행하고 있는데요. 확진자는 지난 1일까지 3차례 학교 도서관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곳 말고도 서울대, 경희대에서 1명씩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해봤더니 오미크론 변이 감염이 최종 확인된 건데요. 확진 학생 3명은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학생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목사 부부가 있는 교회인데요. 대학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곳 한국외대는 내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일까지 도서관은 수용 인원 30%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고 로비와 단체 학습실 운영은 중단됩니다. 경희대 확진자는 비대면 수업만 들었고 기숙사 1인실을 사용했는데요. 대부분 시간을 방에 머물러 공동시설 등에서 동선이 겹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 측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기숙사 같은 층에 사는 학생들이 PCR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인데요. 비대면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관련 조치는 따로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나온 확진자는 대면 강의를 수강했지만 결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업 방침은 지금대로 유지하고 기숙사 안에서 접촉 가능성이 있었던 학생들은 전원 PCR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방역 패스 확대 대상에 교회 등 종교시설이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방역 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경우에만 예배를 100% 볼 수 있지만
최근 종교시설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방역 강화를 논의하고 있으며 종교계와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재택치료는 지역 단위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여 외래 진료 개념의 진료체계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생활치료소나 재택치료를 하면서 산소 포화도, 발열 체크만으로 고위험군 기저질환자의 증상 악화를 조기에 인지 못하여 환자 건강에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한 증상 변화에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 체계로 진행될 것을 권고합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재택치료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에 불과하다는 경고까지 나왔는데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정책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서영입니다. 네, 앞서 녹취로도 들려드렸습니다만 재택치료에 대한 우려와 권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의료인 단체로 지금 회원들과 코로나19 대응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비상회의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들려오는 현장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이든 입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재택치료를 선별해서 하면은 또 몰라도 재택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입원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반응도 이름이 치료지만 사실상 방치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위드 코로나 기조가 환자 수가 폭증하는 것을 일단 수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중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도 대응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나서 해야 됐어야 하는 조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병상이라든지 의료인력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나서 방역을 푼 상황이라서 굉장히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예. 조금 더 준비가 된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 그리고 입원이 기본이 되고 재택이 선별적으로 돼야 되겠다라는 권고 내용까지 전달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그 재택치료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이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뭐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의료기기 등을 지급하긴 하는데 이런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선 현장에는 실제로 산소 포화도 측정기조차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예.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예. 당연히 환자나 보호자가 잘 측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의료진이 상주하는 곳에서 모니터링하는 것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잘 하더라도 그 다음에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예. 만약에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중증화될 수 있는 위험 징후가 발견이 된다면 그 다음에 대한 대응 방책은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면 이송될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마련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질문이 지금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입원 예. 대기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상 대기가 지금 며칠씩 길어지고 있다는 직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그 모니터링을 왜 하냐는 것이죠. 그거 하고 나면 대책이 있냐는 것이 제가 가장 방역 당국과 정부에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네. 모니터링을 하더라도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느냐 이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지금 실제로 재택치료하는 환자분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 정부에서는 재택치료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도록 하겠다. 예. 꼭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중증 위험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주거 취약층,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병상을 배정하겠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증 와상 환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악화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조차 재택치료 모니터링 요청이 의료기관에 들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그냥 모든 재택치료 환자들이 중증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뭐 재택 치료를 받는 분들, 그러니까 재택 치료에 들어간 분들도 위험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간호를 하고 있는 동거인도 감염될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혹시 다시 또 재확산의 단초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기조였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위드 코로나 기조의 실상인 것이죠. 예. 앞서도 뭐 위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이 준비가 됐느냐 이런 우려를 전달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병상 대기자도 늘고 있고 병상을 기다리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29분이나 된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이 숫자를 더 늘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요. 당연히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처럼 중증 환자 치료조차 대응을 준비를 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를 지속하겠다는 것이잖아요. 물론 2단계로 이행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1단계 수준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은 방역 대책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도 더 늘어날 것이고 사망자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모르지 않을 거고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을 다 감당하고 방역을 풀겠다는 것이 위드 코로나의 실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병상에 있어야 하는 분들, 지금 병상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병상 대기로 되어 있어야 하는 분들도 재택치료 대상자라고 분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치료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예. 병상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말라, 그냥 집에 있으라라는 말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모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준중증 병상 400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점 병원도 오늘 확대하겠다고 밝힌 곳이 2곳인데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이렇게 병상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의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얘기를 다시 코로나 처음부터 해왔던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국은 사실 전체 병상 수를 보면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가 거리에 나가서 병원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병원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95%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아무리 행정명령을 내려도 협조 요청을 해도 응하는 곳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더해서 병상 동원을 요청하는 방법이나 혹은 스페인과 같은 해외 사례처럼 재정을 좀 투여해서 국유화할 수 있는 민간 병상을 국유화하는 그런 강도 높은 방법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처 혹은 재원에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 이서영 정책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선 운항 재개를 준비하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운항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수익 개선을 노리고 있던 상황에서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시름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김포공항이 평소보다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위드 코로나 때 많았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땐 조금 적어졌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한숨 돌리나 싶었던 항공업계가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 겁니다. 당장 국내선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선 운항 편수는 11월 첫째 주보다 많았지만 이용객 수는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저비용 항공사 LCC는 화물 운송 비중이 작아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국내선 취소가 이어지고 있고 예약 속도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국제선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슬슬 해외여행 갈 채비를 하던 여행객을 중심으로 항공편 취소를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선이 좀 막히고 있는 추세인데 이게 또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또 길어질지 몰라서 그런 점이 좀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오미크론 여파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다 보니 항공사들도 기약 없이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 진에어 등 주요 LCC들은 이미 국제선 운항을 일부 축소하거나 재개 일정을 잠정 연기했습니다. 23일에 괌 노선 운항 재개 예정이었는데 오미크론 때문에 격리 조치가 시행되면서 우선은 운항 일정을 1월 말로 연기한 상황이고요. 국제선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미 3분기 수백억 원대 적자에 이어 4분기에도 막대한 손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여객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변이 바이러스 문제는 LCC 회복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비상을 꿈꿨던 국제선 여객 사업. 오미크론이란 먹구름이 들이우면서 올해도 연말 특수는 포기한 채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12억 이하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개정 규정도 내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네, 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원금 상환 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자, 금융당국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한 특례인데요. 지난해 말과 지난 6월 두 차례 연장해서 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과 햇살론, 타이돌 대출 등이 그 대상입니다. 월 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 할 빚보다 적다면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의 연체 채권이 금융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가는 경우엔 추심을 유보하는 정책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취약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면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대부터 40대까지 무주택 청장년층과 주거 사각지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있는데 현장 발언이 시작됐습니다. 직접 가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의 모든 의사결정권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년 세대들인 거죠. 근데 기성세대가 살아온 세상은 어쨌든 고도성장 사회였고 또 경쟁에서 조금 뒤처지더라도 둥지에서 굴러떨어지지는 않고 둥지의 가장자리 정도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저성장이 고착화되면서 이제 기회가 줄어들고 그래서 경쟁에서 탈락하면 둥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그냥 우열을 가르는 경쟁이 아니고 생사가 걸린 전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격화되고 또 공정성에 대한 열망도 더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도 분노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현장을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 나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저조차도 매우 현실적이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절박함에 대해서 기대만큼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했고 그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이거나 또 실천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많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뭐 다음 세대
30살 앞뒤로 다음 세대를 같이 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역시 기성세대 입장은 청년 세대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세대 차이일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꼰대라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점이긴 한데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자꾸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결국 이제 기회 부족이고 그 기회 부족에는 여러 가지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자산 형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택도 그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29살 때 청약 예금을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한번 분양받아 봐야지 그러다가 아직도 분양을 못 받고 있긴 한데 그러나 저는 98년 IMF 때 어떻게든지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샀기 때문에 결국 뭐 그런 집값 상승의 피해를 보기보다는 혜택을 본 쪽이 되었습니다. 우연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청약저축 제도가 이제 분양 경쟁이 심해지고 분양 경쟁이 심해진 이유는 사실 이제 분양 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가 워낙 커지면서 경쟁이 또 치열해진 측면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 때문에 경쟁이 격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무주택 기간, 또 가족 수, 또 뭐 가입 기간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우선권을 부여하니 청년들은 가입 기간도 짧고 가족 수도 적고 무주택 기간도 짧고 그러니까 계속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를 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첨 제도를 이번 9월달부터 도입한 것 같아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30% 물량을 배정해서 추첨한다 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걸로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또 오늘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좀 저도 한번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제안도 좀 반영하고 우리가 앞으로 국민께 내세울 공식적인 정책들 이런 것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요. 또 뭐 저희들이 부족한 게 많을 테니까 질책도 하실 거 다 하시고 하십시오. 저희가 충분히 경청하고 또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보님의 허심탄회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후보께서 답변을 듣는.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간담회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무주택 청장년층과 주거 사각지대를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에서의 모두 발언이었는데요. 자, 모든 의사결정권을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건 청년 세대다. 이런 진단을 내렸고요. 현 청약제도에서 청년들이 배제되는 것이 문제다. 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쓴소리를 들을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는데요. 자,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 자, 일부 의혹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전시회 어떤 전시회였습니까? 이게 코바나 컨텐츠라고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 측 부인이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갖고 있었던 회사인 것이고 이게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제 프랑스와 관계된 이름 뭐 이름이 저도 조금 어려워서 르 코르부지에 전이라고 해서 그 전은 그 전시회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이외의 23개 그 기업이 네. 협찬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게 그냥 협찬했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냐. 예. 그 전에 뭐 코바나 컨텐츠에 얼마만큼 많은 회사가 후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23개 회사가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뭔가 윤석열 지금 후보자 측이
후광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라고 네. 수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 진행되었는데 네. 지금 이제 검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첫 번째 그 당시는 지금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지금 후보자하고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다. 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고 거기서 직무 관련성을 따져야지 그 다음 범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검찰은 선을 잘랐는 것 같아요. 관계없는 결혼하기 사람. 전은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하기 전이라는 부임하기 거죠? 전에 부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이제 직무 관련성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지검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는 좀 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시 기획이 좋아서 협찬이 늘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네, 이걸 네, 네. 들여다봤는데 어쨌든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직무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 이 건에 한해서. 예, 적어도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전이었기 때문에 네. 직무 관련성을 바라보기는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에 대한 이 혐의 관련한 조사는 이제 서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공소시효가 남은 다른 전시회 협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사실 다른- 지금 예.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일부 무혐의가 남는 것이지 네. 전체 사건의 모든 것이 무혐의가 남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이외에 또 다른 전시회 그리고 이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가 조작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이다. 그 부분은 들여다보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반부패 2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 서면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광범위하게 다른 것들도 같이 물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른 어떤 전시회에 있어서도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서울중앙지검장의 지위와 관계된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그 관련성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아야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야 되는 것이고 협찬했는 회사들이 존재하니까 네. 협찬했는 회사들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당신들이 예. 무슨 이유로 이렇게 협찬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또 기존의 어떤 협찬과 비정상적으로 어떤 협찬이 갑자기 증가되었다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들여다본다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중앙지검장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문제라면 이건 김영란법 소지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계속 수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 부장에서 나와 있는 어제 언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건희 씨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 이런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또 올라와 있는데 권오수 회장은 이미 이제 신병이 확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된 상황입니까?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첫 번째 김건희 씨가 공개적으로 소환되지는 않았다라는 측면이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어떤 그 법조인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적어도 김건희 씨가 10억이란 돈을 네. 흔히 말해서 선수한테 전했고 그 전하는 과정 속에서 권오수 지금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분명히 10억이란 돈과 통장이 전해진 부분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물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언론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고 다만 윤석열 측 후보에 있는 법률지원단 입장에서는 아니 뭔가 공모를 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면 이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득이 존재하지 않고 그 당시에 10억이란 돈을 이제 맡겨 놓았는데 그 금액에 그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받기 전까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니까 이득이 존재했는 것이 아니라 돈의 마이너스만 존재를 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통모를 하고 공모를 했으면 이득이 존재를 해야지 왜 이득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득이 존재하지 않아서 빠졌다면 이 영역에서는 사실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다음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반부패 2부장이 전체적으로 언론에 브리핑했는 거 보면 이 주가 조작이 떨어지는 주가 조작과 올라가는 주가 조작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과정에서 이루어졌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연 내려가는 입장에서의 주가 조작과 올라가는 입장에서의 주가 조작을 아마 반부패 2부장은 다 들여다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살펴서 만약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김건희 씨를
직접 부를 수도 있고 네.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사실 피의자 신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반드시 불러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가 있는 자택에 들어가서 수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네. 얼마만큼 혐의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수사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앞서 얘기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전시기획 의혹 나머지 수사도 남아 있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몰랐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앞으로 김우수 회장 포함해서 지금 신병 확보된 선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 이 사람들의 어떤 발언 진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죠.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지금 김건희 씨에게 사실상 이 선수를 소개시킨 사람이 권오수 이제 회장이고 지금 여기 선수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모 씨도 지금 이제 사실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의 김건희 씨의 위치 매김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다만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전체적인 그 사건 브리핑을 읽어보니까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그냥 김건희 씨 혼자가 아니라 꽤나 많은 약 90여 명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액수가 한 600억 그중에서 권오수 회장이 한 82억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하니 그러면 과연 김건희 씨가 얼마만큼 여기에 가담했는 사람으로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여기에서 이득을 얼마만큼 받았느냐 이런 모든 내용을 좀 살펴서 사실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으면 공모가 되면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면 그 주가 조작 행위를 도왔다는 의미에서 방조가 될 것이고 그것도 이것도 아니면 이제 무혐의가 될 건데 그런 건 방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권오수 회장하고 그 선수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언론에서 살펴본 바로는 두 사람 자체가 범죄를 부인해요. 이건 주가 조작이 아니다. 예. 우리는 정상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가를 들여다봤는 것이지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사람으로부터 김건희 씨의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여당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진술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두 의혹은 이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이제 수사 상황이었고요. 금요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 관련 선고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이거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한 일부만 설명을 드리면 하나는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하지 마라 직무정지가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네. 징계를 받았으니까 징계에 대해서 이 징계가 잘못됐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징계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징계 처분이 잘못됐다 2개월 나왔거든요. 네. 이 징계 처분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 징계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줬어요. 가처분이 인용이 됐고. 예. 그런데 이 징계가 정당하느냐에 따져서 본안에서는 이 징계가 어느 정도 정당하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징계 사유가 있고 이 징계 사유는 중한 사유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징계 사유는 충분히 2개월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했고 다만 이 윤석열 측 변호인은 이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항소심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가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징계가 나왔으니까 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직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직을 정지시켰는 거에서도 가처분을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직을 행사했죠. 그리고 행사하고 난 다음에 그 직이 이제 정지되는 게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따지는 재판. 이게 오늘 이제 내일 참 열리는 건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을 버리고 지금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무정지가 위법하거나 위법하지 않거나 현재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지위가 없는 거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결정을 한다 할지라도 소외의 이익이라 그래서 이게 옳다 그러다라는 판단을 해서 뭔가 실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실익이 없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게 소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법원의 입장에서는 과연 소외의 이익의 여부를 따져서 각하를 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월급을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직무 정지가 정당하다라고 보면 그 사이에 직무를 못했어야 되니까 받은 그 월급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소외 이익이 있다라고 해서 인용을 할지 안 할지는 그 다음 문제인 것이고 다만 행정법원에서는 민사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가 소외 이익으로 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각하된다 할지라도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러면 월급을 받았다는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이 부분도 조금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는 아마 소유이익이 없어서 각하지 않을까. 지금 총장이 지위가 없으니 직무가 옳다, 정지가 옳다 그러다 그 판단은 실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원이 직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 아니다 이 판단 외에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네. 상당히 커 보인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요. 자, 대선판을 흔드는 또 다른 주요 사건이죠. 대장동 의혹도 좀 살펴볼 텐데 배임 혐의 관련해서 핵심 4인방이죠. 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자, 첫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만 나왔어요. 사실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굳이 피고인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어제 뭐 유동규 씨가 나와서 저는 약간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뭐 정영학 그 회계사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흔히 말 유동규, 김만배, 남욱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유일하게 정영학 회계사만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는 녹취록은 한물 건너갔다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정영학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이 말씀이십니까? 녹취록이 뭔가 하면 판사가 직접 들었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녹음됐는 말을 판사가 듣는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라서 여기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하는 게 매우 어렵지만 지금 그 정영학 회계사가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그 말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판사가 직접 들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이 논란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법정에서 직접 진술하는 내용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 지금 판사가 직접 귀로 들었는 말이니까 전문 증거가 아니라 정영학 회계사가 직접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는 문제인 것이고 정영학 회계사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은 그 자체로 김만배 씨나 그다음에 유동규 씨나 남욱 씨에게 직접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판사들 입장에서는 정영학 씨가 그 법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할 것이냐라는 걸 들여다볼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정영학 씨를 뭐 정인으로 삼건 아니면 피고인 신문을 하건 반대 신문권을 통해서 정영학 씨가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탄핵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그러면 적어도 정영학 씨가 공판정에서 얼마만큼 이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적시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사람들의 유무죄 판단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영학 회계사만 불구속 기소가 되고 또 유일하게 어제 공소 사실도 인정한 이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진술 굉장히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서도 검찰이 만약에 정영학 씨가 공판정에 나와서 진술을 뒤집어 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고 이 말이 뒤집어지면 결국 다시 녹취록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정영학 씨는 어느 정도 이 범죄를 신고한 사람으로서 보호 조치를 받은 듯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공판정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사건의 실체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정영학 씨가 공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얼마만큼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진술은 나머지 유동규 씨 입장이나 김만배 씨 입장이나 남욱 씨 입장에서 이 유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서 독립된 증거가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들 4인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40여 명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데 지금 얘기를 나눈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한 진술 이외에 앞으로 법정에서 다툴 주요 쟁점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배임이라는 거는 자금의 흐름을 찾으면 돼요. 그런 자금의 흐름을 찾아서 정말 성남 도곡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손해를 끼치는 의사를 유동규 씨와 나머지 사람들이 했느냐. 이건 분명히 자금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 걸 보면 분명히 어느 정도 배임의 혐의는 드러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속이에요. 약속. 지금 유동규 씨가 700억에 대한 그 뇌물을 약속했다는 건데 약속은 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자금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유동규 씨 진술과 김만배 씨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사실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녹취록 내용도 전혀 그러한 어떤 이야기는 있었지만 그 뜻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3자가 들었던 정영학이라는 사람이 정영학 씨가 공판정에서 직접 진술을 할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분명히 그게 아니다. 난 분명히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전언해서 이렇게 들었다는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할 때 그 정언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법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금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 사람이 정인이 됐건 피고인 신문이 됐건 정영학 씨가 그렇게 주장할 거 아니에요. 난 네네.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들었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반대 신문을 행사함으로써 증거 예. 능력 확정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사람에 대한 재판 결과도 주목이 됩니다만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이렇게 민간이 가져가는데 이 네 사람 역할이 끝이었을까 이런 궁금증 가지고 계신 국민들 많은데 윗선 수사는 지금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윗선 수사도 바라보기 나름 예. 따라 좀 다른데 지금 검찰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성남도계공이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남도계공이 얼마만큼 피해가 있었냐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럼 성남도계공은 성남시의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럼 성남시가 과연 이 성남도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성남도계공을 잘못함으로써 성남시도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고선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성남시가 피해자가 네. 되면. 그럼 성남시가 피해자가 되면 성남시에서 이 피해를 끼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당시의 시장이 누구냐를 찾아 들어갈 것이고 그 누구냐가 결국 지금의 이제 여당의 후보자가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윗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지금 성남도계공의 배임이 얼마만큼 확정되었느냐를 따지고 그 확정되고 난 다음에 성남시가 단순한 관리 책임이 있느냐 아니면 성남시도 역시 같은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있느냐 네. 피해자의 지위가 있었으면 왜 성남시가 피해를 받는 데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관리 감독을 누가 못했느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윗선에 대한 수사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네. 좀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성남도계공에 대한 배임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지는 살펴봐야 되는데 예. 성남도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기는 어렵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일에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당시에 이제 정책실장이었는데 통화를 한 상황인데 이 휴대폰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그냥 일반 전화로 통화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SNS 프로그램, 저희들이 텔레그램이라는 그걸 통해서 전화를 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비밀번호가 열렸고 텔레그램 비밀번호까지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통화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전혀 언론에서 예. 경찰에서 검찰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정책실장이 지금 여당 후보자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부분에 혐의가 있으면 혐의 있는 대로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이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분도 물음표에 물음표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휴대폰은 네. 2대 있는데 이 휴대폰 2대가 전혀 지금 수사 진척 상황이 밝혀지지 네.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던져놓은 휴대폰이고 하나는 지인 집에서 발견한 과거의 휴대폰. 이 두 네. 개 다 지금 명확하게 안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말고도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고요.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대장동 과거 토지 소유주들도 화천대유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더라고요. 검찰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그 분들이 제일 마음이 예.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민간업체가 예. 들어오면 합의를 통해서 갔어야 되는데 성남시가 들어옴으로써 그냥 수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떨어졌던 네.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원주민의 입장이었으면 그 성남시에서 수용하는 게 불법이었다면 합의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합의된 내용대로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재감염자 또한 늘고 있지만 백신 접종자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아공 대통령은 자국 등에 대한 여행 제한을 비과학적이고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하고 백신 불평등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4차 대유행을 겪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확진자 증가세가 이전보다 훨씬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200명 미만이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1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탱주의 경우 확진자의 90%가 오미크론 변이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재감염 사례도 이전 대유행 때보다 더 늘고 있다고 남아공의 한 보건 전문가가 전했습니다.
And now the reinfections seem to be more common, which suggests that the virus may escape some aspects of the immunity that we have to induce to protect ourselves after we get infected. 이 전문가는 또 남아공의 확진 대부분이 오미크론 변이인 만큼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조만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돌파 감염의 경우 증상이 경미하다는 점은 재확인했습니다. But it appears as if the disease in those that have been vaccinated is relatively mild. So the message I think that needs to be out there is that if you can get vaccinated,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오미크론을 이유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대한 여행을 규제하는 것을 놓고 비과학적인 가혹한 조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선진국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선심 쓰듯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위선이라며 백신 특허권을 유예해 아프리카에서도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네,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 지역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거의 3배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현지 시각 6일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통계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 대선 때 트럼프에게 최소 60% 이상 찬성표를 던진 카운티 거주자 사망률이 바이든에게 60% 이상 투표한 거주지보다 코로나19 사망률이 2.7배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석은 카운티 3천여 곳의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통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NPR의 분석에는 카운티별 선거 결과나 백신 접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알래스카, 하와이, 네브래스카 주는 제외됐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치매 발병률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연구팀이 700여만 명의 6년치 의료보험 급여 자료를 통해 비아그라 사용자와 비사용자의 치매 발병률을 비교 분석한 결과 비아그라 사용자의 치매 발병률이 비사용자보다 6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치매 환자의 뇌세포를 시험관에서 비아그라에 노출시킨 결과 뇌세포의 성장이 촉진되고 치매와 관련된 비정상 타우 단백질이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양상으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대학살이 시작됐다는 의견과 반대로 시세 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등 원인 분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국내외 가상화폐 시장은 늘 그랬듯이 연일 요동칩니다. 지난 10월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7, 8월에 비해서 거의 2배나 폭등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기반 상장지수 펀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위험 회피 수단으로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And so the thinking goes that when the ETF happens, it will open up a huge new a supply of demand. Lots of people are going to come in. 하지만 요즘 투자자들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최근의 급격한 변동폭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국내외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새 무려 20% 이상 폭락해서 지난 10월 초 이후 처음으로 5,6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외신이 꼽은 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멍고 효과.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회장의 오른팔인 찰리 멍고 부회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거품이 1990년대 후반 닷컴 버블 때보다도 심하다고 말하자 10억 달러어치가 투매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락 다음 날과 이튿날 어느 정도 만회되더니 다시 등락을 반복하는 등 이전과는 요동이 너무 심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난무하는데 코로나 새 변이 오미크론으로 선호 심리가 약화했고 미국의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가속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가상화폐 가격에 대한 과열 논란이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에 좀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 미 연준의 긴축기조 강화 우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유동성 축소라는 것이 가상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와 대체 불가능 토큰 NFT 시장의 확산 조짐과 관련한 조정의 문제여서 이른바 12월의 반등인 산타 랠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관계로 아마 올해 유행했던 그 암호화폐 관련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 파생 상품 있잖아요. 디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약간은 시세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때 빚내서 투자하는 한탕주의식 투자, 이른바 불장의 진원지이기도 한 국내 코인 시장의 투자자는 약 660만 명. 이들은 시세판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맞은 골프장 캐디에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총탄에 맞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남 담양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다가 약 1.4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군부대 과실로 이번 사고가 발생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100일간의 휴업 손해액과 위자료 등 3,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직장에 수차례 찾아가 교제를 요구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피해 여성을 7차례나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피해 여성의 요청에 따라 A씨의 통신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했지만 A씨는 피해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기웃대며 경적 소리를 울리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도주하려던 A씨의 차량을 순찰차로 막아섰고 A씨가 엑셀을 밟으며 위협하자 차 유리창을 깨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절기 대설인 오늘 내륙은 맑고 포근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당분간 곳곳에서 공기가 탁하겠고 동해안에는 오늘 밤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고양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대설인데 눈은 안 오고 미세먼지가 극성이군요. 네, 정말 절기 대설이 무색하게 내륙은 날씨가 초봄처럼 참 포근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9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8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이렇게 포근해지자 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서울 서초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이 짙어져 있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공기가 많이 탁해져 있습니다. 이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들은 외출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동해안 지방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강원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 그 밖에 동해안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광주와 대구는 2도로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2도, 대전이 13도, 부산은 15도로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맑고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공기가 점점 더 탁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또 오늘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운전자나 보행자들 모두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난 주말 이준석, 윤석열 이 두 사람의 빨간 후드티 홍보 광렬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또 AI 윤석열도 등장했잖아요. 네, 그렇죠. 윤석열 후보를 홍보하는 총책임자 이준석 대표, 지금 비단 주머니를 하나둘 풀고 있는데 자, 이에 맞서는 민주당 홍보 총책임자 전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는 가수다. 몰래 카메라로 유명한 스타 PD 김영희 씨입니다. 네, 나는 이번에도 지지 않는다. 포부를 밝혔는데 앞으로 어떤 홍보 전략을 들고 나올까 흥미진진합니다. 잠시 뒤 전국 대담 중에 관련 이야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